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밤거리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젖어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축축한 공기가 스며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얇은 외투를 여미며 문 앞에 서 있던 72세 이정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파트 입구구 문 앞에서 아가, 나야 하고 속삭이듯 불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띵동.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혹시 못 들었을까 싶어 다시 한번 누르던 그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띵동, 띵동. 여전히 조용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TV 소리. 아마도 뉴스를 틀어둔 모양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집에 아무도 없을까 의심하면서도 아버지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손에 든 가방을 다시 고쳐 잡으며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불 꺼진 아파트 복도는 그의 마음처럼 싸늘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고요한 밤 엘리베이터 층수가 바뀌는 붉은 숫자만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생각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 벤치에 조심스레 앉았다.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빗물을 닦아냈을 때 그의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낮부터 조금씩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장거리 버스를 타고 온 탓인지 피로가 몰려오는 듯했다. 일주일 전부터 심해진 가슴 통증으로 결국 오늘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하러 왔지만 이렇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을 줄은 몰랐다. 잠깐만 앉아 있다가 다시 가보자 생각하며 그는 아들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그가 사준 곳이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에 부족한 돈을 보태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들 현우의 돈보다 아버지의 돈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며느리 소영이 정말 감사하다며 환한 미소를 보였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싶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비칠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희망이 어렸다가 사라졌다. 누군가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현우는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급히 뛰어가는 배달 기사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사이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이 차가워졌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카드도 현금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병원에서 나와 약국에 들렀을 때 분명 주머니에 있었는데 언제 떨어진 걸까 고민하며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럴 때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쓸쓸한 감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기사가 달려왔다. 그리고 아들네 집 앞 현관에서 띵동 602호 배달 왔습니다. 아버지는 지쳐있는 몸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602호 배달 왔어요? 네 하는 소리에 얼른 따라갔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배달 기사의 손길 한 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활짝 열린 것이다. 거기 서 있던 며느리 소영은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배달 음식을 받으려다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외투가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더 무거운 건 그의 마음이었다. 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도 전화해도 기다려도 분명 집 안에 있었으면서도 소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배달 음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이 열린 것이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에 있었네. 소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나갔다 왔다고, 약국에 좀 다녀왔다고 말했다. 약국이라니. 아버지는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 누가 드나드는지, 누가 나갔다 들어오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소영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다. 아버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난 못 봤는데. 그러자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이정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며느리 소영의 굳어진 표정을 마주하며 아버지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30년 전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다. 아버지, 나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취업도 해야 하고 자취방도 구해야 하니까. 당시 대학을 졸업했던 현우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겠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껏 설레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비 맞은 오늘처럼 우산도 없이 서 있었을 것이다. 마당 한 구석에 아들이 가져갈 짐을 싸면서 그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밥을 해 먹을 아들을 떠올렸다. 그래야지, 그래야 내 앞길이 열리지. 겉으로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사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 공허함을 감내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둔 돈을 조금씩 보내주면서 그 후로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대학 졸업, 첫 직장, 그리고 결혼. 아버지는 아들의 삶에 하나둘 끼어들지 않게 되었다. 방해가 될까봐, 불편할까봐.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찾아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날이 많아졌고 점점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결혼할 때만큼은 달랐다. 아버님 덕분에 정말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 소영은 그때만 해도 밝게 웃으며 감사하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준 날, 아버지 자신도 정말 뿌듯하게 생각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현우를 키우느라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이 이렇게 성장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비록 자신은 작은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내가 가진 걸 아들에게 주는 게 부모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 돌아보니 서글퍼졌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요구한 것이 실수였을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의문이 일었을 것이다. 거실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명절에 모여 찍은 단체 사진에서는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온도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갔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고 찾아가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비가 그쳤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개어가는 하늘을 보며 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왔다. 소영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저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다녀왔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약국에 갔으면 약 봉투라도 있겠네. 순간 소영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깨달은 듯했다. 소파 위에 펼쳐진 담요, 널브러진 과자 봉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소영이 집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소영이 의도적으로 문을 그리고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며느라.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게 없었어. 한 번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냥 아들 내외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았어. 그런데 그는 소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비 맞으면서 기다리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했니?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하늘이 개고 있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다. 그 빛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도 어떤 결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만 살지 않기로. 그는 마지막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됐어.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아주 조용히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빗물에 젖은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의 눈에서도 빗물보다 짠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온 희생과 기대, 그리고 점점 멀어진 거리.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부여잡았다. 이제야 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자꾸만 방금 전 있었던 며느리 소영의 눈빛,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한 행동, 그리고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소영은 분명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걸, 그러면서도 외면했다는 걸. 그 순간 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소영이 다급히 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하고 가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애써 지은 억지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다. 이제 갈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느껴졌다. 소영은 부랴부랴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저도 좀 전에야 알았어요. 아까 문 못 열어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약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약? 아버지의 시선이 소영의 손으로 향했다. 빈손, 약국에 다녀왔다면서 약 하나 들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이 작은 디테일이 가장 큰 거짓말을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소영 언니, 피자 언제 와? 몇 명 더 올 거라고 했지? 여자의 목소리였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잠깐만. 금방 갈게. 그녀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시선은 문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파티 음식들과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여러 명의 친구들. 분명 소영의 친구들과 즐거운 모임을 갖고 있던 중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소영을 바라보았다. 약 먹고 잤다면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순간 소영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현우도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소영은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갔지만 이미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됐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복도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다. 소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이내 얼굴을 굳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도 참, 왜 이렇게 불쑥불쑥 오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연락했었다. 이 두 단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소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네. 그녀는 당황한 듯 되물었다. 현우한테도 했고, 너한테도 했어. 전화도 했고, 초인종도 눌렀지. 근데 아무도 없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영을 옥죄어 왔다. 아, 그게 저희가 그때 너무 바빴어. 소영은 더듬거리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너무 바빴겠지. 친구들이랑 파티하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깃든 냉기가 소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소영은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태도를 바꾸었다. 아버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도 아버님이 오시면 좀 불편하긴 해요. 현우 씨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솔직히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건 좀 부담돼요.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 부담. 그 단어가 이정호의 가슴에 박혔다. 정말 오랫동안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왔다. 아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 왔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도 미리 물어보고 했다. 그런데 결국
나는 이 집에서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것이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정말 다시 한번 확실 느꼈다. 소영은 처음부터 자신을 반가워한 적이 없었다. 단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때만 친절했던 것이다. 전세금을 보태줄 때의 그 미소, 감사하다는 인사는 모두 연기였을까? 이정호는 그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받지 않겠다는 결심. 그 눈빛. 그때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오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다. 이정호호의 기억 속에는 수없이 쌓여온 상처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이정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애써 참고 있는 눈물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흘렸는지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왔다. 5년 전 현우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도 비가 내렸다. 아들이 사무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도움을 청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30년간 모아온 노후자금 1억 원을 꺼내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고, 자신의 무릎 수술은 조금 미뤄도 된다고 미소 지었다. 소영은 그날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 했고, 아들은 꼭 갚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계절이 3번, 4번 바뀌자 그 눈물과 약속은 마른 강바닥처럼 사라져버렸다. 현우의 사업은 점차 회복되었고 소영의 SNS에는 명품들이 등장했다. 아버지의 무릎은 점점 더 굽어갔지만 아들 내외의 기억 속에서 그 1억 원은 이미 선물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조심스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묻자 현우는 표정을 굳히며 그게 준 거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창가에 홀로 앉아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작년 봄 손주 민재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의 기억이 생각났다. 첫 손주의 탄생에 가슴이 벅차올라 준비한 500만 원의 축하금. 아기 용품을 직접 사주겠다는 제안에 소영은 미소 지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며 현금으로 부탁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돈을 송금했다. 한 달 후 친구의 딸이 보여준 소영의 SNS에는 명품 유모차 옆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함께 새로 산 고급 가방과 물건들이 하나둘씩씩 인증샷이 올라와 있었다. 손주를 위한 마음은 사치품에 묻혀버렸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난해 아버지 이정호의 생일날이었다. 큰 수술을 받고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에게 현우는 출장 중이라며 짧게 전화로 인사만 전했다. 병원에서 가만히 있으니 답답하다고 간호사가 건넨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소영의 SNS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심장은 조각조각 상처로 물들었었다. 화면 속에는 오랜만에 힐링 여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주도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는 현우와 소영이 있었다. 날짜는 바로 그날, 나의 생일이었다. 이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정처 없이 걸어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3시간 동안 비에 젖으며 기다렸는데도 파티 중인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부담이었다는 현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바보처럼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아파트 외벽을 스쳐 지나가며 창가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72세 이정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정호는 며느리 소영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늘어놓던 모습. 그리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부담이라는 단어를 내뱉던 순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다. 이정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어느새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으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이정호 씨는 부동산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중개사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부동산 중개사는 오랜만에 찾아온 이정호 씨를 반기며 웃었지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서두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되 단호했다. 계약서를 꺼내며 그는 전세 보증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는 중개사의 질문에 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만 지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라는 짧은 답변 속에 30년의 희생과 배신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번복하기로 한 것이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 현우라는 이름이 떴다. 아버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다급한 목소리로 현우가 집을 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당장 이사 갈 곳이 없다며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장 갈 곳이 없다고. 자신이 몸이 아파도 갈 곳이 없던 그날 밤, 비 맞으며 아파트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다음부터 오실 땐 미리 연락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연락했고 초인종도 눌렀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런데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들이 갈 곳이 없다며 다급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사정이 있다며 계약 연장을 제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다. 아들은 아직도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평생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사정이 있겠지. 그 말에 현우는 계약 연장을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를 끊자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버지 이정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심 사이에서.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다.
소영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냐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 따졌다.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소영은 비 오는 날 있었던 이야기를 변명하고 있었다. 피곤해서 문을 못 열어드린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는 소영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되물었다. 정말로 피곤했는지 아니면 그냥 불편했는지 소영의 표정이 굳었다. 진실은 이미 그날 밤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모를 거라며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희도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에 소영은 현우를 바라보았지만 현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그의 어깨에 깃들었다. 아버지의 등 뒤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실루엣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30년의 희생과 기다림,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겪고 난 후, 그는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72세 남자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이정호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여마셨다. 이정호 씨는 이제 새롭게 구한 작은 아파트에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 창문을 열면 바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 햇살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감싸고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이제야 정말로 내 집이 생겼구나. 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있는 자신만의 공간. 그는 작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머금었다. 쓰지만 따뜻한 향이 가슴을 데우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현우와 소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소영은 초조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현우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렸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들은 급히 새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너무 올랐다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전세를 구할 수 없고 월세로 알아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월세. 현우와 소영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월세로 살면 매달 고정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거기에 월세까지 내야 한다는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소영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현우에게 예전에 아버지 돈을 빌렸을 때 갚겠다고 서류를 썼던 것 때문에 신용 점수가 깎였다고 알려주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거 아버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 빌릴 때 서류 한 장을 쓰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거였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우리와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소영은 다시 아버님께 연락해 보자고 사과하면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고 현우도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들려오는 기계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 시각 이정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포근하게 그를 감싸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주변을 채웠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부재중 전화 10통. 모두 현우와 소영이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지. 그런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평생 참고 기다리고 아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결국 그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껐다. 벤치 한쪽에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함께 산책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활짝 핀 벚꽃 아래를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는지 모른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떨어지는 벚꽃 잎이 그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마치 자연도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정호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참아왔던 한 남자가 마침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